1941년 3월 28일 아침, 영국 서섹스주 로드멜, 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연두색 풀이 막 올라오고 있었고 강가의 버드나무에는 새 잎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59살, 영국이 낳은 가장 아름다운 문장가라는 평을 받아온 소설가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받을 사람은 남편 레너드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완전한 행복을 주었어요. 누구도 당신보다 더 잘해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다시 미쳐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도 있었습니다. 언니 바네사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코트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우즈 강이었습니다. 수면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버지니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풀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눌렸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돌이 있었습니다. 미리 주워 넣어둔 돌들이었습니다. 강물이 발목에 닿았습니다. 무릎에 닿았습니다. 허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평생 두려움과 싸웠던 사람, 평생 머릿속의 목소리들과 싸웠던 사람. 아름다운 문장을 썼지만 아름다운 하루를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섬세했기에 세상이 가장 아프게 느껴졌던 사람. 그녀는 왜 이 강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버지니아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버지니아가 태어난 런던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버지니아가 59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2년 1월 25일 영국 런던 켄싱턴의 하이드파크 게이트 스무드번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런던은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 한복판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철저한 계급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버지니아 스티븐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레슬리 스티븐이었습니다. 저명한 문학 비평가였고 편집자였습니다. 영국 지식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재에는 책이 10,000권 넘게 가득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에는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이 즐비했습니다. 레슬리 스티븐은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극단적이었습니다. 나쁠 때에는 집 안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줄리아 스티븐이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화가들이 앞다투어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 스티븐은 아름다움보다 다정함으로 기억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병든 이웃을 보면 자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줄리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돌보려 했습니다.
남편도 돌보고, 아이들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병자도 돌보았습니다. 그 긴 목록 끝에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아이 6이 북적이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전 부인이 낳은 이복 언니와 이복 오빠들, 그리고 친형제 자매들. 하이드 파크 게이트의 집은 겉으로 보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복 오빠 조지와 제럴드 더거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버지니아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버지니아는 나중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버지니아는 그 기억을 평생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침묵이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린 버지니아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9살 때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10살 때는 가족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웃으며 혼자 썼습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1895년 5월 5일이었습니다. 버지니아, 나이 13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줄리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혹사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스티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버지니아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이렇게 일찍 가야 했을까요? 왜 세상은 가장 선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걸까요? 13살 소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집 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레슬리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있었던 모습이 슬픔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레슬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큰딸 바네사를 붙들고 끝없이 울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아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17살 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가 아버지를 감당하느라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자신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그리스어로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왕이 창문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신경쇠약이 찾아왔습니다.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야지.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잖니. 그런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버지니아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년 후인 1897년 이복 언니 스텔라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을 돌봐왔던 언니였습니다. 겨우 28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그 두려움이 평생 그녀 안에서 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으니까요. 혼자였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버지니아, 울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5살의 버지니아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레슬리 스티븐의 서재는 런던에서도 손꼽힐 만큼 방대했습니다. 10,000권이 넘는 책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스 고전, 라틴 문학, 영국 소설, 역사서, 철학서. 버지니아는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오빠 토비와 남동생 에이드리언은 학교에 갔습니다. 케임브리지로 갔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고 토론하고 선생들과 논쟁했습니다. 버지니아와 언니 바네사는 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였으니까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이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배우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재로 갔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어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라틴어를 독학했습니다. 역사를 읽고 문학을 읽고 철학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딸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의 제목을 보고 짧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이것을 먼저 읽어라. 그 작가는 아직 이른 것 같구나. 이 책은 정말 훌륭해. 버지니아는 그 짧은 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잠깐이라도 자신을 향할 때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를. 레슬리 스티븐은 딸의 지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버지니아는 한껏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공부라는 것을, 이것이 토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일 때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변덕스러웠습니다. 기분이 나쁜 날에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오는 날에는 집 안전체가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어김없이 딸들에게 쏟아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너희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느냐. 이 집 돈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버지의 재정 걱정이 시작될 때면 버지니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살림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슬리는 끊임없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큰딸 바네사에게. 버지니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딸들을 대학에 보내려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에게는 주는 것을 딸에게는 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딸이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15살, 16살, 17살의 버지니아는 이 질문들을 안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은 버지니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글을 쓴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녀들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썼다고. 버지니아는 그들에게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1904년 2월 22일 레슬리 스티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버지니아,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버지니아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슬펐습니다. 물론 슬펐습니다. 아버지였으니까요. 그 서재를, 그 짧은 대화들을, 그 가끔의 인정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버지니아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규칙이 있었고, 아버지의 감정이 있었고, 아버지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버지니아의 마음속 무언가를 부쉈습니다. 두 번째 신경 쇠약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머릿속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목소리들이 돌아왔습니다. 더 크고 더 집요하게. 요양원에 보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그것이 있었기에 서 있었는데 사라지고 나니 자신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버지니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런던의 블룸즈베리로 이사했습니다. 하이드 파크 게이트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동네였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있었습니다. 오빠 토비의 케임브리지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작가들, 예술가들. 당신도 글을 쓰십니까? 어떤 작가를 좋아하십니까? 그 소설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지니아는 처음으로 대등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제한되지 않는 곳에서, 남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 모임이 나중에 역사에서 블룸즈베리 그룹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22살의 버지니아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났습니다. 자신만의 문장을 찾아가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곧 새로운 시련을 데려왔습니다. 사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전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버지니아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그녀 곁을 지킬 사람을. 1904년부터 1912년 사이 버지니아는 방황했습니다. 그것은 방황이었지만 동시에 탐색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면 블룸즈베리 집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리튼 스트레이치, 클라이브 벨, 로저 프라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 사람들은 훗날 각자의 분야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버지니아는 그 모임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런 모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말들에 사람들은 자주 멈칫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버지니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지성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06년 가을,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토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스 여행 중에 얻은 장티푸스였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또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언니 스텔라를, 이제 오빠마저. 왜일까요? 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일까요?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버지니아는 이 슬픔을 글로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는 것만이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나중에 추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작품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고 실망하고 그럼에도 나아가는 이야기. 하지만 쓰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문장을 쓰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인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던 1912년 8월 10일, 버지니아는 레너드 울프와 결혼했습니다. 레너드는 오빠의 케임브리지 친구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실론에서 식민지 공무원으로 일하다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레너드는 버지니아에게 구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저는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글쓰기를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버지니아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결혼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여자 친구 바이올렛에 대한 특별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너드를 믿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결혼 후 버지니아는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13년 첫 번째 소설 출항을 출판사에 보내고 기다리는 동안 버지니아는 세 번째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레너드가 가까스로 발견했습니다. 레너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버지니아 곁에 앉았습니다. 밤새 지켰습니다. 버지니아가 정신을 차렸을 때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글을 쓰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버지니아를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1915년 첫 번째 소설 출항이 마침내 출판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호평도 그냥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1917년 버지니아와 레너드는 작은 인쇄기 하나를 샀습니다. 집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호가스 출판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출판합시다. 어떤 편집자도 우리 글에 손대지 못하게. 이 작은 인쇄기 위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세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12년 결혼, 1915년 첫 소설, 1917년 출판사 창립. 숫자로 보면 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닿지 않는다는 느낌. 아무리 써도 아무도 모른다는 느낌. 그 느낌이 해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버지니아, 울프 이야기의 진짜 중심입니다. 가장 길고,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로운 시간. 하지만 그래서 가장 버지니아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1917년 가을, 버지니아, 울프 나이 35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섹스주 리치먼드의 호가스 하우스라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런던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의사들이 버지니아를 런던의 번잡함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은 오래된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큰 창문이 있었고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근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하루는 좁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정오가 되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저녁이 되면 레너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같았습니다.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버지니아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사교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파티는 안 됩니다.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흥분되는 소식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버지니아는 그 처방이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머릿속이 흔들렸습니다.
목소리들이 돌아오고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자신의 몸이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그 좁은 안에서 그녀는 글을 썼습니다. 매일 썼습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어도 1년이 지나갔습니다. 또 겨울이 왔습니다. 또 봄이 왔습니다. 또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버지니아는 계속 썼습니다. 1919년 봄, 두 번째 소설 밤과 낮이 출판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나이 37이었습니다. 서점에 진열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평가들이 조금 썼습니다.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 소설가치고 지적입니다. 하지만 좀 어렵군요. 여성 소설가치고 그 수식어. 버지니아는 그 말을 읽고 손에 든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여성 소설가치고이어야 합니까? 그냥 소설가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지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만든 것인데 반응이 없는 그 허탈함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쓸쓸함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불안함을. 버지니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7살에 봄이 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나무짚이 초록에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는 계속 썼습니다. 그해 겨울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니 두통이 있었다. 하지만 글을 썼다. 점심을 먹고 또 두통이 왔다. 하지만 글을 썼다. 저녁에 레너드가 왜 이렇게 야위었냐고 걱정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또 쓸 것이다. 이것이 버지니아 울프의 하루였습니다. 1920년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나이 38이었습니다. 그해 1월 25일 생일이었습니다. 레너드가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초가 38개 꽂혀 있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8. 자신이 38이 되도록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42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러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레너드가 초를 불어달라고 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초를 불었습니다.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케이크는 달았습니다. 대화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 버지니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8살. 글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닿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쓸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버지니아는 새로운 소설의 구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인물들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사건이 아니라 의식을, 줄거리가 아니라 순간을. 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설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아무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버지니아가 쓰고 싶은 것이었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 시기였습니다. 런던 거리에는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사러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버지니아는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바네사 언니의 집에 갔습니다. 조카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지니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마차 안에서 혼자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그 방 안에서도 혼자였습니다. 마음이 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외로움. 그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1921년 봄, 세 번째 소설 야곱의 방이 호가스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나이 39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부 서평가들이 주목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소설의 형식을 과감하게 깨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중은 이 소설에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버지니아는 서점에 가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설이 있는지 확인하러. 진열창에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찾더니 말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 구석에. 구석의 선반 아래쪽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책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라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래 걸었습니다. 5년이 지나갔습니다. 1922년이 지나갔습니다. 1923년이 지나갔습니다. 1924년이 지나갔습니다. 버지니아는 계속 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썼습니다. 두통이 와도 썼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지나도 아침이 오면 다시 앉았습니다. 봄이 오면 창문을 열고 썼습니다. 여름이 오면 뜨거운 공기 속에서 썼습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 소리를 들으며 썼습니다. 겨울이 오면 코트를 걸치고 썼습니다. 버지니아,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41, 42, 어느 봄날 밤이었습니다. 42살이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밤 12시가 넘도록 글을 썼습니다. 레너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버지니아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도 이제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그 나이에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글을. 눈물이 나왔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집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밤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울다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그 밤을 지쳤는데 멈출 수 없어서 눈물을 닦고 다시 시작하는 그 밤을 버지니아는 그런 밤을 수백 번 보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통이 잦아졌습니다. 며칠씩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머리 뒤쪽을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왔습니다. 그러면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레너드가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쉬어야 해요. 글은 내일 써도 됩니다. 밥을 좀 더 드세요. 버지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써야 했습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버지니아가 숨을 쉬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너드가 호가스 출판사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책들은 큰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다른 작가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소설들, 수만 부씩 팔리는 책들, 신문에 크게 나는 이름들. 버지니아의 이름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대중을 위해 글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더 쉽게, 더 재미있게,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하지만 그러면 버지니아가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썼습니다. 설령 아무도 읽지 않아도, 설령 평생 이렇게 지내야 해도.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버지니아는 계속 썼습니다. 어느 가을날 버지니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무서웠다. 내가 쓰는 것이 전부 실패로 끝날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래도 써야 한다. 왜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써야 한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이것이 버지니아 울프가 고독의 긴 터널을 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썼습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서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지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쓰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것이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 누군가가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 하나로, 그 믿음만으로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이해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혼자 버티고 계십니까? 버지니아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5년 버지니아 울프 나이 43살. 드디어 그 책이 나왔습니다. 델러웨이 부인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런던의 어느 하루를 쓰고 싶다. 한 여자의 하루를. 하지만 그 여자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그녀의 머릿속에서 흐르는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그 방식을. 꽃을 살 때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그 방식을. 현재의 소리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그 방식을. 버지니아는 4년 동안 이 소설을 썼습니다. 수십 번 고쳐 썼습니다. 어떤 문장은 100번도 넘게 다시 썼습니다. 이 소설에는 줄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클라리사 델러웨이라는 여자가 런던에서 파티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6월의 하루. 하지만 그 하루 안에 한 인간의 전 생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의 꽃집 앞에서 30년 전 연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오늘의 파티 준비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의 슬픔이 스쳐 지나가고, 지금 이 순간의 런던 거리, 소음이 어린 시절 시골의 아침 공기와 뒤섞입니다. 버지니아가 말하려 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커피를 끓이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시던 기억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버지니아가 쓰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30년 전의 그 부엌에도 있습니다. 의식은 그렇게 흐릅니다. 경계 없이, 시간 없이. 이것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이었습니다. 1925년 델러웨이 부인이 출판되었을 때 서평가들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소설인가, 시인가? 이렇게 읽기 어려운 소설이 독자를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달랐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어느 독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내 머릿속이 소설에 나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상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버지니아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27년 버지니아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등대로였습니다. 이 소설의 탄생 배경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줄리아였습니다. 버지니아는 45살이 될 때까지도 어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잊는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모든 것이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자랐고 그분을 잃으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버지니아는 이 소설에서 어머니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램지 부인이라는 인물로, 아름답고 다정하고 가정을 돌보는 여인으로. 그리고 소설 속에서 램지 부인은 한가운데에서 죽습니다. 괄호 안에 한 줄로. 어머니의 죽음이 세상에 미치는 충격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일은 등대에 가겠다고 약속하는 아버지. 하지만 날씨가 나빠서 가지 못하는 첫날. 그리고 10년이 지나 마침내 등대로 가는 날. 이 소설은 버지니아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32년이 지나서야 쓸 수 있었던 편지. 그리고 1929년 버지니아 울프의 가장 중요한 책이 나왔습니다. 자기만의 방이었습니다. 이 책이 탄생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년 전인 1927년 가을, 버지니아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두 학교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여자들이 공부하는 기숙학교였습니다. 강연 주제는 여성과 소설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 케임브리지를 방문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은 학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남성이 동행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버지니아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작가로서, 영국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으로서 그 도서관 문 앞에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였으니까요. 버지니아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파괴적이지 않았습니다. 글로 바뀌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썼습니다. 여성이 글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이 한 문장에 버지니아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묻습니다. 만약 셰익스피어에게 누나가 있었다면 그 누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셰익스피어만큼 재능이 있었다면, 하지만 여자였다면 학교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고를 보내도 퇴짜를 맞았을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죽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버지니아는 그 이름 없는 여성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1929년 자기만의 방이 출판되었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남성 평론가들은 말했습니다. 여성이 글을 못 쓰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지 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여성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억울함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내 꿈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버지니아는 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한 통 한 통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1931년 파도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버지니아가 쓴 가장 난해한 작품이라고 평가받습니다. 6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없습니다. 각자의 내면 독백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소설 전체를 관통합니다. 버지니아는 이 소설을 쓰면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쓴 것 중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을 쓰고 있다. 이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파도가 출판되었을 때 버지니아는 49살이었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훌륭하지만 너무 어렵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더 이상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언젠가 이해될 것이라는 것을. 다만 그것이 자신의 생전에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931년 버지니아, 울프 4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지니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남자들이 서로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50살이 넘은 버지니아에게 이제 다른 종류의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깥의 전쟁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싸움. 그 마지막 국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39년 여름, 버지니아, 울프 나이 57이었습니다. 몸이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처럼 긴 시간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두통이 더 자주, 더 길게 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여전히 썼습니다. 그 여름, 유럽 전체가 전쟁의 그림자 아래 놓였습니다.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9월 3일, 영국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지니아는 그 소식을 서섹스의 로드멜에 있는 집에서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영국 시골이었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생각했습니다. 또 전쟁, 또 사람들이 죽는다. 또 세상이 미쳐간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자들은 또다시 전쟁을 한다. 여자들은 또다시 기다린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1940년 봄,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영국 본토도 폭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와 레너드의 런던 집이 폭격에 맞았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버지니아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 그 서재, 그 창문, 무너졌습니다. 버지니아는 폐허가 된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잔해 속에 책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 위에 원고 뭉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버지니아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로드멜로 완전히 내려갑시다. 런던은 이제 너무 위험해요. 버지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로드멜, 서섹스주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강이 흘렀습니다. 우즈 강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그곳에서 마지막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문명과 야만, 예술과 폭력 사이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묻는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들이 돌아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멈추었습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레너드가 걱정했습니다. 많이 쉬어야 해요. 오늘은 글을 쓰지 말아요. 조금 드세요. 버지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1941년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세계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쓴 소설이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레너드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어두운 충동이 찾아왔습니다. 3월 27일 밤, 버지니아는 쓴 소설의 마지막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레너드가 읽어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월 28일 아침, 버지니아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레너드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편지를 2통 썼습니다.
레너드에게 한 통, 언니 바네사에게 한 통. 두 편지 모두 같은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것에 감사한다는 것.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코트를 걸쳐 입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가에서 돌을 주웠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941년 3월 28일 오전, 버지니아 울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9살이었습니다. 레너드가 편지를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강변을 달렸습니다. 버지니아의 지팡이를 발견했습니다. 강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의 유해는 3주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레너드는 그녀의 유골을 정원의 느릅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버지니아가 생전에 사랑했던 나무 아래에.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몰랐습니다. 무엇이 끝났는지를, 무엇이 이제 시작될 것인지를. 버지니아 울프가 세상을 떠난 후 세상은 그녀를 거의 잊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문학을 이야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1941년 봄, 런던의 신문들은 버지니아의 죽음을 짧게 보도했습니다. 몇 줄, 부고란, 한 구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버지니아가 경고했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폭탄이 도시를 부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버지니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레너드는 혼자 남았습니다. 레너드는 버지니아의 일기를 정리했습니다. 버지니아의 편지를 보존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원고를 지켰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레너드의 믿음이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세상은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폐허 위에 새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울프의 책들은 여전히 서점의 구석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195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가 왔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달라고, 여성에게도 동등한 교육을 달라고. 그때 누군가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자기만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글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을 읽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929년에 쓰인 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그대로였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책을 읽어봤어? 버지니아 울프가 누군지 알아? 이 여자가 3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서점에서 자기만의 방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10권, 100권. 1960년대 말 미국의 대학 강의실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학 강의에서, 여성학 강의에서, 철학 강의에서 교수들이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를 모른다면 20세기 문학을 모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책을 찾았습니다.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파도, 자기만의 방. 1970년대 폭발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책들이 세계 각지에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이탈리아어로, 일본어로. 사망 당시 판매 부수가 수백 권이었던 책들이 수십만 권씩 팔려나갔습니다. 버지니아가 생전에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버지니아 울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도리스 레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없이 나의 글쓰기는 없었다. 시인 실비아 플라스는 버지니아의 일기를 읽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소설가 마이클 커닝햄은 델러웨이 부인에서 영감을 받아 시간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버지니아가 경고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억압받았습니다. 목소리 없는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버지니아 울프의 글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 50년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버지니아 울프는 20세기 영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권의 책이 판매됩니다. 수백 편의 학술 논문이 그녀의 작품을 연구합니다. 전 세계 대학 강의실에서 그녀의 이름이 불립니다. 죽었을 때 신문 한 구석에 부고 몇 줄이었던 사람이 이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운 강물 속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버지니아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버지니아 울프의 글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 외로움 속에서 버지니아의 글을 펼치고 첫 문장을 읽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하고, 버지니아 울프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버지니아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외로웠습니다. 남편 곁에 있을 때도 외로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담기에 너무 좁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외롭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여러분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정은 늦게 옵니다. 하지만 옵니다. 버지니아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받았습니다. 무시받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문장은 살아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려 했던 것들이 수백만 명에게 닿았습니다. 인정은 당신이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자기만의 방을 지키십시오. 버지니아가 말했습니다. 여성이 글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이것은 꼭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일 수 있는 공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모른 척합니까? 나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처럼. 버지니아는 59살에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강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싸운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긴 싸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지니아는 신경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썼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썼습니다. 두통이 와도 썼습니다. 전쟁이 나도 썼습니다. 그것이 버지니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계속하십시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무언가가 됩니다. 버지니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버지니아가 혼자 쓴 그 문장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견디는 그 시간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계속하십시오.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해하기 전에 먼저 말한 사람. 그녀가 남긴 것은 수십 권의 책, 수천 페이지의 일기,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1941년 3월 28일 아침, 우즈 강가, 버지니아는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봄 강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을 사람도, 그녀의 작품을 기억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압니다. 그 강으로 걸어 들어간 여인이 인류의 문학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는 것을. 버지니아 울프는 성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팠습니다. 긴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부서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썼습니다. 매일 멈추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썼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문장은 살아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려 했던 것들이 지금도 울립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버지니아처럼 인정받지 못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 외로운 방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사람. 버지니아의 삶이 증명합니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계속합니다. 버지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면서